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내린 역대급 폭설의 피해지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정부의 합동조사가 시작됩니다. 올 겨울의 특징인 습설과 강력 한파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또 다가왔죠.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으로 혜택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핵심들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문화 개방 후 스타로 떠올랐던 일본의 여배우가 집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침묵의 암살자로 알려진 히트쇼크, 오한진 박사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TV 대표,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였습니다. 입장을 반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총리 주재로 지금 그 국무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한 사과와 민생 안정 대책을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사과도 중요합니다만 또 민생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특히 내부는 내부대로 외부, 특히 외무부와 국방부에 대해서 지금 그 깊은 우려와 함께 그 걱정을 했는데요. 외교부에는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미일 관계에 대한 어떤 신뢰를 당부를 했고, 더불어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강조하면서 혹시나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라는 당부를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거의 뭐 툼에 가까운 공황적 그 하락을 보였던 증시는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당부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제부처, 민생과 관련해가지고는 또 사회부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냈는데요. 경제부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그 경기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어떻게 보면 민생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해서 또 증시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용할 수 있는 동력도 한번 정책도 해달라는 말씀을 했고요. 더불어서 국내에만 있지 말고 국제기구, 국제언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현재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민생 안정과 좀 직결된 사회부처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일상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면서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 내리고 하면은 이게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재난, 재해 예방 등 국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피해를 낸 11월 말에 폭설이 있었죠. 지금도 뭐 시설하우스가 무너지고 축사가 무너져서 동물들이 다 폐사하고 그런 상처가 아물지를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 그 2주 전이었습니까? 제 친구가 용인에 사는데 아침에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렸다고 합니다. 단독주택 밖에 한 60cm, 50cm가량 문이 닫혔는데 특히 이제 그 경기도 평택, 용인, 이천, 안성 뭐 이쪽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피해가 눈이 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농축산부, 환경부 이렇게 정부 합동
피해 조사단을 지금 해서 피해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정부 합동조사단이 나가서 현실적으로 피해가 얼마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자체에 대해서 피해 복구라든가 그에 따르는 예산 지원액 이런 부분들을 산출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고 또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으로서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폭설이 왔지만 또 내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부 합동조사를 하는 이유, 보다 정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게 이제 피해 어떤 그 부문에 따라서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다 다른데요. 일단 공공건물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좀 피해가 컸던 시설, 하우스, 뭐 축사 이런 부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상에 있는 쓰레기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가 각각 맡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최 대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안부가 2일부터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좀 사전 조사단을 파견을 했고.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아무래도 용인 특례시가 가장 큰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용인시 등과 함께 현재 상황을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쪽에서 피해 접수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요. 원래 13일 날 끝나기로 했던 거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8일 날 끝나는 거를 13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연장을 했고요. 특별교부세 38억 원은 지원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지원이 된 거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사전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피해 규모가 확정이 되면 이제 대대적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폭설은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도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 되는데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도 좀 주목이 되는군요. 자, 이번 조사를 거쳐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지역에서 난 재난 피해는 그 지자체에서 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지자체에 대는데 만약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정부 차원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재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8개 정도의 혜택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12개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자면은 건강보험, 전기, 통신, 가스비, 그리고 지역 난방 요금에 대한 감면까지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고 이걸 복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군 병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 같은 것도 지금 추가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주민들을 위한 피해 회복을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30개 혜택인데 지금 보셨다시피 돈도 돈이고 뭐 동원이라든가 예비군 훈련 뭐 해당되는 분들은요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뭐 지금 눈 피해도 복구를 해야 되지 생업도 해야 되는데 예비군 훈련 꼬박꼬박 나오라면 그것도 참 힘들죠. 그런 혜택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1월 말 이 폭설 앞에 역대급이란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가요? 예, 지금 뭐 준비된 표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2000년대 이후에 올해 폭설이 아마 세 번째 정도 역대 큰 폭설 피해가 좀 될 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면은 네. 자, 2004년에 저렇게 많이 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그에 준하는 5천억 대가 넘는 피해가 또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20여 년 전인데 예.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 엄청 놀았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해 폭설이 이제 세 번째 규모에 해당될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피해 규모가 컸던 게 2010년에 380억 정도였는데 이미 지금 현재까지 가짓게 된 게 380억의 피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0년대 이후에는 역대 세 번째 규모의 피해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는 가장 큰 폭설 피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자, 이게 26일부터 28일 만에 단 사흘간에 사흘간의 네. 피해니까 체감되는 피해는 더 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경기도 쪽, 그러니까 서울과 가까운 쪽에서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쪽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장도 많고 시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규모 자체가 과거보다 더 클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전남 영암 폭설이
근래에는 가장 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영암도 피해 규모가 컸던 게 그쪽에도 이제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산악지대 이런 데 같은 데는 시설이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경기도라든가 영암 이런 쪽은 좀 평해지대가 많기 때문에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죠.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이런 특화 작물 같은 것들 이제 비용이 좀 그러니까 고가의 작물들이 많이 좀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폭설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만큼 피해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지난 11월에 폭설 피해가 이렇게 컸던 이유, 여러분, 젖은 눈, 예, 한자로 습설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간 시설하우스 축사가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그 귀중한 가축들도 다 폐사했어요. 피해가 이게 엄청납니다. 전 재산이 들어간 건데 당시 피해 현장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요, 안성시의 축사 피해 현장을 지금 그 드론이 찍은 건데 살아남은 젖소들이에요. 근데 상당수가 돼지도 그렇고 저 지금 폭삭 가라앉은 게 습설로 가라앉은 건데 저 안에서 다 죽었어요. 저게 얼마나 또 동물도 동물이지만 그 보는 농민들 애간장이다 이 녹겠습니까? 저거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저 눈 보이시죠? 저게 습설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많죠. 그렇습니다. 농축수산부가 밝힌 바로는 지난 2018년 피해 이후에 가장 큰 규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2,000헥타르, 우리나라 그 쉽게 말하면 한 600만 평 정도 다 되는 피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면적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 어떤 농가가 피해가 갔는데 아까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 가축도 52만 5천 마리가 지금 그 폐사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수예요. 엄청난 것이죠. 실제로 뭐 우리가 사람에 비유할 수 없겠습니다만 웬만한 지방 중소도시보다 훨씬 뭐 많은 그에 비유할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거제 인구가 한 23만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참 안타까운 가축 수로 한다고 해도 52만이면 엄청난 개수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이와 같은 시설 재배가 이른바 스마트 축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각종 정보통신 장비를 통원해가지고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그러한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그냥 피해 그 눈에 폭삭 그 주장진 것 아니겠습니까? 기계가 젖으면 다 못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피해도 어마어마할 거고 거기에 투자했는 것 거기다가 이것이 그 보통 보면은 나라에서 시설 자금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로서는 이걸 어떻게 갚을 지금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현 상황을 복구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와 같은 스마트 축산 시스템에 대한 AS를 비롯해서 복구하고 뒤에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태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끄럽지만 눈 피해를 본 분들은요 정신이 온통 저기다 쏠려 있습니다. 예산도 저런 데 좀 들어가야 될 텐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습설 피해는 참 무서웠습니다. 공포의 습설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무게죠. 왜냐하면 이 습설은 일반 건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뭉쳐지는 눈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무게가 두세 배 이상 높은데 더 나가는데 이게 이제 쌓이면 그 무게가 더 이제 커지는 거죠. 자, 건설, 예. 저게 마른 눈이란 네, 거예요. 네. 네. 저렇게 좀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좀 건설에 적어도 두세 배 이상의 무게를 갖고 있으니까 이 무게감에 따른 시설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얘기를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내 이런 시설 농가들 또 축산 농가들의 시설들이 소위 말해서 습설의 대비가 사실 잘 안 돼 있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10명 정도 성인이 네. 가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시설 피해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습설은 인명 피해도 크게 좀 늘리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지금 이번 폭설 피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좀 한 60대 이상, 60대, 70대 세 분의 이제 어른들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다 한 분은 가로수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이제 받쳐서 돌아가셨고 두 분은 지붕이 무너져 내려앉으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설이 단순히 시설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뺏어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존재다. 그리고 이제는 시설을
시설을 이제 할 때, 특히 시설하우스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습설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이제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습설은요, 서해상에 바다 위에서 형성돼서 물기를 머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겨울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 습설이 더 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상 기온으로 올겨울에는 이런 습설이 더 자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전문가들 조언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비닐 어떻게 보면 하우스에 대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 보강, 수시 제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어떤 그 눈 예보가 나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기존에 있던 그 비닐 하우스 어떤 철제에 좀 보강 장치를 미리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고 또 30cm 이상 눈이 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주간이면 괜찮지만 야간엔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30cm 이상 늘 때는 계속 쌓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수시로 제설을 해주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다 없어지기 전에 밤잠을 설쳐서라도 그렇습니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참 그런데 참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설 장비로서 눈가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라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근데 이제 그 요즘 시골에 가보면은 농촌에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그렇죠. 또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혼자 치우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제설 안전 수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쌓였을 때 직접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또 가급적 주간에 하라. 그리고 제설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혹시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서 혹여 제설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119라든가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수칙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혼자 계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도시에 나간 손자, 손녀들, 자식들 신경 좀 더 쓰셔야 됩니다. 지자체들도 올겨울에는 폭설 대비에 더 힘을 많이 쏟고 있죠. 예, 앞서 뭐 화면에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좀 폭설 피해가 집중된 게 경기도 특히 이제 용인 특례시 쪽인데요. 인명 사고까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도 이번에 이제 폭설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노후가 된 그러니까 좀 오래된 문제가 좀 발생했던 제설기 같은 걸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고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제설기는 아예 바꾸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그러고요. 또 눈이 많이 오는 또 지자체가 또 속초인데요. 속초도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서 제설제를 대규모로 장만하고 또 장비도 대폭 좀 늘리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유비무환이라고 하니까 준비를 더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겨울엔 기습 한파도 유난히 많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죠. 서울에서는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가 등장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최고 인기는 역시 온열의자 기능이겠죠? 보기에는 일반적인 의자 같은데 앉아보면 엉덩이가 따끈따끈. 엉따 기능이 장착된 온열의자는 외부 온도 18도 이하일 때 자동으로 작동되고 의자 표면 온도 36도를 유지하는 안전성까지 갖춘 의자인데요. 무려 92%의 이용자가 만족할 만큼 일상생활 속 꼭 필요한 서비스인 온열의자. 그래서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에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열의자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보일러, 히터 아무리 나와도 역시 한국 사람들은 그저 구들하고 온돌이죠. 온열 의자도 나오고 온열 텐트도 나왔다고요. 네, 엉따라고 아시죠? 네. 엉덩이 따끈따끈. 네네.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이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 272곳에 엉덩이 따끈따끈 온열 의자를 지금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 때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기온이 어떻게 보면 아침 기온이 18도 밑으로 내려가면 켜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파에 대비해서 이렇게 방풍 시설도 작업을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육교에 여기는 상당히 육교가 많고 해서 그런지 육교에 덮개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경기도 관내에 있는 육교 29군데의 덮개를 해서 다니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춥다 보니까 이 상수도가 어는 케이스가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수도 200곳에 보온 작업을 해서 이 식수를 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겨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강추위가 닥치면 취약계층이 더 힘듭니다. 전기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산자부, 한수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충분하고도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셋째 주 평일 오전이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97.8 기가와트 정도인데 올해 역대급 폭염을 일으켰던 여름엔 8월에 최대 전력이 80.8 기가와트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올해 겨울에는 작년 겨울보다도 5기가와트가 늘어난 최대인 110 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확보를 해서 올 겨울에 이 전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정부가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왔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왔어요. 늘 하는 얘기 같지만 이번엔 좀 새로운 게 있습니다. 3만 원을 기부하면 편의점 등에서 3시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 정도 되는데, 자, 이게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준다. 돈으로 돌려주는 건 아니죠. 뭐 돈 먹고 상품 먹기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돈 놓고 돈 먹기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자체에 돈을 기부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상품도 주고 소득공제도 되고 이벤트도 해준다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혜택이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기부금품의 30%에 해당하는 담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고향인 구미에 이 지난 그 작년에 한 10만 원을 기부를 했더니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거기다가 한 3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물품, 특히 고향의 지역에 있는 이 농산품을 이 선물로 주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은데요. 올해로 시행 2년을 앞두고 좀 혜택과 이벤트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제에 10만 원 기부를 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인데 아마 본인 고향,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구미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게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면은 세액공제도 되고 또 거기에서 각 지역 예, 뭐 산동면 무슨 면 그런 데 있는 그 농산품을 클릭해서 선택하면 집으로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한번 하는데 대신에 기한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려고 하면은 12월 31일 밤 11시 30분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시간 많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각 지자체별로 답례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 수 있어요? 이게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앞에서 최 대표 말씀하신 다양한 그런 상품들, 이제 특히 자기 지역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고향사랑 영어로 이음입니다. 예. 화면에 좀 나오시죠? 저런 제품들을 그걸 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하면 되고요. 답례품 포인트로 이제 이음 사이트에서 이제 기부를 하는 해당 자체 답례품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10만 원 기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들이 저 화면에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보면 3만 원짜리들이 있고 한 2만 원 전후 되는 이런 상품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3만 원 쪽에 가까운 또 3만 원 넘으면 돈 내야죠. 그걸 꼭 3만 원에 맞추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네.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 답례품 특히 포인트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꼭 답례품 주문하지 않아도 내년에 사용도 가능하니까 천천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부를 통한 이런 좋은 세액공제를 악용하는 사람들 꼭 있죠. 하지만 딱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뭐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라 해서 특히 13월에 그 보너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황당합니다. 거짓 기부로 공제받은 사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에 수수료 2, 3%를 주고 거짓 허위 기부증을 영수증을 받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국세청에 제출해서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그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수백억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이 기부금 그 공제를 부당하게 받아서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형사적인 처벌도 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고 이른바 부당 과소 신고로 가산세 40% 또 납부 안 했다 보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 추가적으로 하니까 잘못해서 조금 공제받으려다가 소탐 대실의 어떤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세청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위한 혜택이 좀 나옵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됐는데 자 이거 오늘이네요. 12월 10일
운명이 갈린다고 합니다. 국회가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회가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 간의 국회 간의 어떤 예산에 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툼이 있고 오늘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한다라고 하는데 국민들로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한 4조 이상 삭감되면서 민생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정말 여야 간의 정쟁을 넘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도 8세부터 20세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가 되는데요. 그 금액 사실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알기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세청의 사이트에서 할 때 클릭해 간다고 하면은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하나, 둘, 셋일 때 혜택이 이게 국회가 잘 해주면 95만 원까지 30만 원 올라가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이 셋인데요. 저도 좀 황당했던 게 뭐 다둥이 카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그 혜택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산 장려책,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라든가 소득공제 좀 더 챙겨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끝으로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 실수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잦은 거 어떤 거입니까? 부모님 병원비였습니다. 아. 이게 이제 이를테면 부모님 병원비를 이제 자식들이 같이 보통 분담해서 내는데 그렇게 되면 각자 다 이제 세액공제를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세액공제 대상이 딱 되는 거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게 확인된 자녀만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가족들 간에 잘 상의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게 확인이 된 딱 한 사람이 전액 카드로 결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자, 연말정산이요. 기부금 얘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최진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일본 문화, 특히 영화가 처음 개방된 뒤에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러브레터였어요. 눈 덮인 홋카이도 평야에서 오겐키 데스까? 즉 당신은 안녕하세요라고 외치던 일본 여배우가 있었는데 집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바로 이 질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영화 러브레터의 주연이었죠. 나카야마 미호가 자택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욕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불의의 사고 때문이죠. 네. 불의의 사고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사고 원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추정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히트 쇼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이 지금 주연 여배우잖아요. 오겐키 데스까라는 이 유행어를 정말 네. 만들어낸 이분이 정말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이 젊은 나이에 54살이었어요. 네, 그것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인으로 사망을 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욕조 안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좀 많다고 그래요. 일본이 한 2만 명 가까이. 네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계는 없는데 일본의 욕조가 굉장히 깊어요. 들어가면 사실.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예. 큰 통으로 돼 있고 가족이 한꺼번에 하는 그런 욕조들이 집에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익사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분도 그렇게 익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올해 54세 아까운 나이로 숨진 이 나카야마 미호는 199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영된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여주인공이었습니다.
저도 2번 봤습니다. 바로 이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보시죠. このへんてこな手紙が私の元に届いたのは3月初めのことだった。はい家藤井月様お元気ですか。私は元気です。それが山田さんちやったら手紙は届かへんねん。ほんまに藤井月っちゅうことかな。あれだ。네, 당신은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는데 정작 자신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한 11년간 혼자 살다가 저렇게 됐는데요. 영화 러브레터는 1999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화가 이제 한국에 이 영화를 개봉하자.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개봉이 됐는데 당시로서는 대단한 관객 140만 명을 넘게 동원했어요. 예, 이게 사실 또 일본 영화다 보니까 일본 영화 국내 개봉되는 게 또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더라도 140명이면 정말 드문 그러니까 대단한 그 당시에는 히트였다, 흥행작이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화면에도 나왔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 오겐키 데스가 와타시 와 겐키 데스라는 이 말이 국내 코미디물 그다음에 다양한 드라마, 예능 이런 데서 아주 굉장히 자주 패러디될 정도로 명장면으로 기억 좀 하고 있는데요. 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건 조금 사생활은 좀 불행했습니다. 2002년에 냉정과 열정사이라는 책 유명하죠. 이 책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걸 쓴 일본의 소설가 스지 히토나리와 결혼했다가 12년 만인 2014년에 이혼을 했고 그렇긴 했는데 그 이후에 한국 영화에 한 2편 정도 출연할 정도로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지한파 한국과 예. 관계가 좀 많은 그런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나카야마 미오의 사망 원인 말씀하신 대로 욕조 익사 또는 이른바 히트 쇼크, 열 쇼크라고 합니다. 자, 어떤 질환이죠? 네, 이 크게 한 3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 히트 쇼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은 이렇게 추위 때 추위에 노출이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혈압이 더 올라가면서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이제 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이 와서 그러면서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피부 쪽에 있는 혈관이 이완이 됩니다. 네. 풀어지죠. 네. 그러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 이때는 이제 쇼크가 옵니다. 저혈압 쇼크가 와요. 저혈압 쇼크. 예, 이러면서 정신을 잃게 되죠. 정신을 잃었으니까 이 물 속에서 정신을 잃으니까 물로 가라앉게 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익사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실신에 의한 익사가 올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혼자 살았으니까. 그렇죠.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잠이 들 수가 있어요. 물 속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목욕하다 잠듭니다. 예,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욕조는 이렇게 누울 수가 있어서 머리를 대고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빠지질 욕조가 않죠,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욕조들은 되게 통으로 돼 있는 게 많아요. 영화에 많이 나와요. 꼬로록.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기대고 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운동을 했다든지 또는 음주를 했다든지 또는 너무 피로했다든지 잠을 잘 못 잤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잠이 들어서 또 익사를 하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분의 사인은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나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인이 일본 여행을 가서 온천욕을 즐기시다가 히트 쇼크로 사망한 사례가 꽤 있었어요. 예,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더군다나 참 가족끼리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모시고 일본 홋카이도에 여행을 가서 참 기분 좋게 이제 지내다가 아버지가 이제 목욕탕에 가서 온천욕을 하시다가 이제 히트 쇼크가 와서 이제 이렇게 심정지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응급처치를 했을 텐데 그거를 또 아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이런 사고 이건 사실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거의 절반 46%가 대부분 욕실에서 발생을 하고
또 상당수가 골절로 이어져서 굉장히 좀 이후에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요. 고관절. 예. 조심해야 합니다. 고관절 특히 골절 되신 분들은 저도 저 지인들의 그런 말 안 하셨는데 대부분 좀 안 좋게 되신 결과가 많아서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연간 19,000여 건 집안에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좀 발생하고요. 욕실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노인이 90살까지 15년 동안 더 사는 동안 적어도 5번은 욕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다라는 통계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 욕실이 사실 좀 편안하라고 가는 데인데 씻으려고 가는 데인데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치명적인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처럼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얘기 들으면 섬뜩하죠. 90살까지 살면 5번은 집에서 죽을 고비를 맞는다. 어우, 끔찍하네요. 그렇다면 히트쇼크 같은 이 돌연사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은 이제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를 이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춥거나 너무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것을 좀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욕탕에 가실 때에도 너무 추운 상태에 들어가신다든지 하는 걸 좀 피하시고 네. 적당하게 좀 몸을 좀 데운 다음에 들어가시는 그런 방향을 좀 찾을 필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시원하다 하면서 뜨거운 탕에 들어가시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물에 들어가실 때는 좀 이 손발부터 천천히 들어가는 형식을 취해서 내 몸이 그 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누군가 반드시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누군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걸 금방 캐치할 수가 있는데 혼자 가 계시는 경우에는 그런 행태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온탕에 가만히 앉으셔서 돌아가신 경우가 제가 이제 목격한 경우가 있어요. 열탕도 아닌데. 예. 근데 아무도 눈치를 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할아버지 그냥 앉아 계신다. 네네. 네. 그다음에 사우나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랑 좀 같이 가시면 좋겠는데 60세 이상의 노인이시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60세 이상 노인 아니죠. 좀 죄송하긴 한데 70세 그래도 이상.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같이 목욕을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이제 목욕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마라. 들어가서 막 땀낼 때까지 있는 분들 있어요. 사우나에서 30분, 40분씩 계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예, 네. 적어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로 짧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안에서 땀내는 게 무슨 건강비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못된 겁니다. 히트쇼크 증상은 어떤 거고 만약 환자를 발견하시면 어떤 응급조치를 취해야죠? 네, 히트쇼크 상태라면 이제 뭐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도 혹시 의식이 있으면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되고 의식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니까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식이 돌아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는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체온이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한여름에 우리가 겪는 열사병과 똑같은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때는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시원한 곳으로 모시고, 근데 빨리 가면 안 된다면서요. 천천히. 너무 빨리 가면 이제 우리 몸에서 왜 살갗에 뭐 생기잖아요. 네. 온도를 낮추는 걸 막으려고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시원한 곳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찬물을 또는 시원한 물을 좀 드시게 해서 심부 체온을 좀 떨어뜨리는 것이 이제 관건이죠. 의식이 없을 때는 바로. 무조건 119를 바로 부르셔야 돼요. CPR은 하면 안 되나요? 뭐 CPR을 하셔도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체온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아하. CPR을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괜히 거기서 뭐 영화 흉내 내지 말고 바로 119입니다. 불러라. 네. 자, 겨울에 운동하실 때 땀복 입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또 운동에서 땀내서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히트쇼크를 부를 수 있다고요? 당연하죠. 이 땀복이라는 것은 체온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꽉 막아두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면 우리 몸속의 심부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동을 조금 과하게 하시면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러면 바로 이게 열사병, 일사병 우리가 말하는 이런 병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운동하신다고 했으니까 물을 많이 마시겠습니까? 휴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땀복 좀 필요하실 때 잠깐만 하시면 좋겠고, 운동하실 때는 땀을 잘 흡수하는 옷, 거기다가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더 잘 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중간중간 수분 섭취하셔야 되겠죠. 네. 겨울에는요, 너무 뜨거워도 탈, 너무 차갑게 하셔도 탈입니다. 이른바 한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저체온증, 동창, 동상,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네. 사실 뭐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겨울에 생기는 주요 질환 두 가지가, 하나는 저체온증이고 하나는 동상인데, 저체온증이 한 80% 됩니다. 아, 그게 그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이게 신부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로 내려가면 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다 일을 못해요. 아, 이 일을 못하게 되면 단백질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효소도 있지, 그렇네요. 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도 있지, 다 있는데 술 많이 먹으면 못 느끼죠? 예, 못 느끼죠. 네,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금방 쓰러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동상이라는 것은 저체온에 우리 피부가 노출이 되면서 피부에 감각 이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가려움증도 오고 이상한 느낌도 올 수 있는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게 시간이 더 길어지면 동창이라고 그래서 조직이 괴사합니다. 이게 추워서 터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네. 터지고 조직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괴사. 네. 그래서 어휴. 이때까지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치료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밖에 노출되는 거,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는 거, 이거 참으셔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술 드시면 몸에 이 추위가 안 느껴져 가지고 아무 데서나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겨울에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난방비 아끼겠다고 추위를 그저 참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아주 높인다.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 이게 서울대 의대하고 연대대 등 4개 의대 공동 연구팀의 조사 결과인데요. 난방연료로 많이 쓰는 게 천연가스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비용이 오를 때, 즉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갈 때 이 심혈관 질환 환자 수가 1.71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파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좀 난방비를 줄인다고 좀 덜 떼는 거죠, 불을. 그러다가 이제 저체온증 때문에 이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2022년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 당시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이 파이프관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랬죠. 그 가스관. 그때 이제 이 유럽에서 난방비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해 겨울에 난방비가 10배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때 유럽에서 6만 8천 명의 초과 사망자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 그 저체온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추울 때 제대로 난방을 못하면 환자가 늘어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참 이래저래 추위 조심해야 됩니다. 이처럼 맹추위, 강추위에 일어날 수 있는 급격한 쇼크를 방지한다고 또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박사님? 네, 집안에만 계시면 또 이 문제가 또 많죠. 운동을 안 하다 보면 이제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나가시는 게 좋은데, 우선 실내 온도를 좀 잘 맞추셔야죠. 그래서 실내 온도를 적어도 18도 이상으로는 좀 하시면 좋겠고, 18도는 야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으실 그래도 한 텐데 20도는 돼야지 않을까요? 옷을 입으시면 사실 18도에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복을 껴입어라. 그렇죠. 속옷을 좀 입거나 아니면 내복이나 겹겹이 입는 옷을 이용해서 좀 온도를 높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적당한 좀 운동, 몸을 좀 움직이는 실내 운동도 좀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수분 섭취를 자주자주 해주시면 이 몸이 자꾸 깨어나니까 이런 상황을 좀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밖에 문을 너무 환기를 자주 시키시면 집안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적당한 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기도 적당히 내복도 좀 껴입으시면서 사우나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오한진 교수,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엔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